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무엇을 볼 거냐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매매는 여러 가지 형태의 매매가 있죠. 그래서 토지에 관한 것, 주택에 관한 것, 임야에 관한 것, 여러 가지 매매가 있는데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물건을 잘 샀는데 결과적으로 물건이 문제가 있든지 또는요, 거기에 권리의 하자가 있든지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떤 종류의 매매도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떤 것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또 매도인은 자기가 팔았던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계약을 하고요,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주죠. 이게 이제 보통적인 패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또 어떤 그 공법단체라고 그러죠.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공법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국가 유공자들을 위한 어떤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재범이다, 재단법인이면 영리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특수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을 또 진행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형태로 가는 것인데 모든 형태는 다 똑같은 것이에요. 특히 이렇게 공법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아주 지금 불황인 상황인데요. 아주 대형, 좀 뭐 3만 평, 5만 평, 10만 평, 20만 평 이런 어떤 임야라든가 그런 임야를 매입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양원을 짓고 또는 요양병원도 짓고 그다음에 또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같은 시설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어떠한 노후를 책임지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대형 임야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것에 참여하고 싶다, 그런 것에서 어떤 그 임야를 팔고 싶다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또 그런 것을 또 팔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일반적인 매매일 때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그걸 보시면 먼저 여러분요, 이렇게 매도인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팔려고 하죠.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1억 원에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1억 원에 계약을 했다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그건 아주 간단한 것이죠. 그것은요, 갑이 을에 대해서요, 무엇을 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은 1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을은 갑의 건물이 1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산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 가격이 동등하다.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등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등가성의 원리에 의해서요,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매수인이 막상 물건을 가져와서 딱 보니까 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이에요. 면적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랬을 때는요, 이 매수인은요, 매도인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그것을 다른 말로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담보 책임에는 우리 민법에는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돈을 깎아달라, 그것을 대금 감액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그러면 계약을 해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어,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런 제도들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러면 혹시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이 나죠. 그럼 B라고 하는 사람한테 내 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나를 뭐라 한다? 도급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건설업자를 뭐라 한다? 건축업자를 수급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건물을 다 지었는데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 건축을 했던 사람이 책임을 지죠. 이것을 우리는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도급인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데요, 전부 타인의 권리, 우리 법에는 5가지 정도가 있단 말이죠. 권리 하자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부 타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갑이요, 술이 만취를 한 거예요. 우리가 술이 만취한 사람하고 계약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의사 능력이 없다, 의사 무능력자다. 그래서 그 계약은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줬죠. 그래도 이 등기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을은 소유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기가요, 이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법에는 분명히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의 술이 만취한 사람의 계약, 만취한 사람과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우리 보면 24시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되죠? 1시, 2시 돼가지고 술이 많지 않은 사람이요. 물건을 사러 온단 말이죠. 물건을 사러 가서 맥주 한 2캔 정도 사면서요. 거기서 뭘 내요? 먼저 뭘 내야 돼? 카드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카드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을 내놓고요. 다시 계속 계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은 지금 카드하고 운전면허증을 구별을 못하고 있죠. 이러한 상태를 말한다. 만취가 됐다. 의사 능력이 없다. 이러한 사람의 계약은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요. 이러한 계약들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가격이 적으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매매와 같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억짜리다, 20억짜리다, 임야가 뭐 100억짜리다 이랬을 때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을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것을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이 드물단 말이죠. 술이 많지 않은 사람하고 계약하면 더 좋아해. 왜? 내가요 어떻게 하든지 이익을 볼 것 같으니까.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인한테 팔았는데요. 다시 팔았죠, 병한테. 그런데 나중에 갑이 자기가 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이런 것을 주장을 해가지고요. 갑이 을하고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 이 무효는 처음부터 계약할 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 을은 자기의 물건을 처분한 것이 아니고 제3자, 즉 갑의 물건을 처분한 꼴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전부가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 이 을을 우리는 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병을 매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이 이 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을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이냐? 병은 을한테요. 전부가 남의 것이니까 돈을 깎아달라.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 이 병이 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이 전부가 남의 것이니까 어때요? 계약의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무조건 청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는 우리가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행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행이익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행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1억 원에 사가지고 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1억 1,000만 원에 팔기로 약속이 돼 있어. 그러면 전매 차익이 1,000만 원이잖아요. 그 만약에 이행이익이라는 것은 을하고 병하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을이 병에게 등기했다면 그래서 병이 그것을 정하게 처분해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행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행이익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이행을 청구할 때는 무조건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병이 을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을의 소유라고 믿었어야 돼. 그걸 선이라고 하고요. 을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악이죠. 이러한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전부 타인의 권리일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는요. 일부가 타인의 권리죠. 이게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요. 100평방미터 그냥 100평이라고 하죠. 그냥 제곱미터로 하지 말고 100평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2월 1일 날 3월 1일 날 측량을 했더니 100평은 100평이에요. 그런데 그 100평 중에서 30평은 남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가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100평 중에서 30평이 남의 것이더라 이 말이죠. 이것을 을이 갑한테 샀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 을은 일단 갑의 것은 70평밖에 안 되니까요. 원칙적으로 30평의 등기를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을은 손해잖아요. 이때 을이 갑에게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게 일부 타인의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이런 경우는 특히 임야라든가 토지 매매에 있어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알겠죠? 이럴 때 을이 갑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좀 그러면 깎아줘. 왜? 30평이 남의 거니까 그만큼 깎아줘. 할 수 있죠. 대금 감액이요. 만약에 나는 반드시 100평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요 바닥 면적을 70으로 해서 건물을 짓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70평밖에 안 되면 바닥 면적을 50평밖에 못 한단 말이죠. 그럼 이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깎아달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계약할 때 이 은은 100평 중에서 30평이 타인 소유라고 하는 것, 병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걸 악이라고 하고요. 그걸 모르고 있어서 그걸 선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럴 때는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돈은 일단 깎아달라고는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처음부터 100평인 줄 믿고 계약을 체결했어야지 100평 중에서 30평이 타인 소유, 병의 소유로 하는 것을 알고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은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계약했을 때, 그래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 선인 경우 그 다음에 악인 경우는 언제 그러면 대금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선인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죠. 만약에 계약을 체결한 악의 경우는 이 매수인이 100평 중에서 병의 것이 30이라는 것을 알았어. 알고 계약을 했어. 그래서 갑이 뭐라고 하냐? 나 그거 취득해서 반드시 내가 너한테 등기해 줄게, 이랬단 말이죠. 응, 알았어. 그렇게 하고 계약을 했는데 갑이 을한테 등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에서 말할 때 선이라고 하는 것을 뭘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실을 알고 계약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선이다, 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 말이 아니고 어떠한 사실을 알면서 계약을 했느냐, 악이, 어떠한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했느냐, 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면서 계약을 했죠. 그런 경우는 악이라고 하죠. 이런 악의 경우는 그럼 계약을 체결한 날 2월 1일부터 1년 안에 대금을 깎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약해서, 모르고, 그걸 선이라고 하죠.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면 어떠한, 언제부터 그러면 1년 안에 대금감액, 계약을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러한 사실을 안 날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어. 다 갑의 것인 줄 알고 을이 계약했단 말이죠. 그럼 선이죠. 그런데 3월 1일 날 측량을 했어. 그랬더니 100평 중에서 30평이 병 것인 거예요. 남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3월 1일 날 그 사실 알았잖아요. 이것을 안 알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법은요 특이하게요. 우리 법은 민법 제569조에 보면 남의 물건인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강의를 듣다가요, 아니 남의 물건을 알면서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누구 것이냐? 만약에 여러분요, 이게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갑의 것이죠. 갑의 것인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B하고 1번 계약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니어도 관계없죠. 왜? A는 갑이라는 사람한테 이것을 취득해서 그래도 다시 B한테 등기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등기를 해줄 수 있는 날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 문제가 돼요? 이것을 갑의 물건을 A가 B한테 팔았단 말이죠. 1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갑한테 이걸 사가지고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갑이 을한테, A한테 이걸 팔지 않겠대. 그러면 A는 B한테 등기를 해줄 수 없겠죠. 그때 A가 B한테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이걸 전부 타인의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의 경우에 우리가 1000평 중에서요, 1000평 중에서 얼마가요? 30평이요. 30평이 남의 물건인가, 100평 중에서 30평이 남의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잖아요. 알면서 계약해서 문제가 안 되는데 모르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손해배상, 계약해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안 날은 측량을 했을 때를 안 날이라고 하지 않고, 왜? 우리나라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언제부터다? 이 A라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병한테 30평을 사서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 있냐 없냐. 그 등기를 해줄 수 없을 때, 그럼 등기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을은 100평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최종적으로 내가 100평을 취득할 수 없구나, 이것을 알았을 때, 그러니까 뭐 5월 1일, 7월 1일, 8월 1일 이렇게 되겠죠. 그때부터 1년 안에 대금을 깎아달라, 계약을 해제해라 한다, 또는 손해배상을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일부
타인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또 하나 보면은 여러분이 흔히 많이 보죠. 우리가 땅을 딱 샀는데요. 평수가 적은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죠. 평수가 적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100평을 계약을 했는데요. 측량을 딱 하니까 7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측량하니까 처음부터 70평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죽었다 깨나도 100평의 등기를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 의리한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너 책임을 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이때는 이 의리요 2월 1일 계약을 체결할 때 100평 중에서 100평이지 70평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야 돼. 만약에 알면서 계약하면 그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전혀 모르고 계약을 해야 돼. 전혀 모르고. 정말로 이 전체가 갑의 것이라고 믿고 100평이 갑의 것이라고 믿고 100평이 있다고 믿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측량을 딱 했더니 7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한다? 이런 경우는 의리, 갑에 대해서 너 책임을 져?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전혀 모르고 100평이라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선이죠. 그럼 매도인한테 돈을 그러면 깎아달라. 너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겠다. 손해배상을 하겠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담보 책임을 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를 그러면 무조건 면적이 적으면 무조건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돈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반드시 계약을 할 때 뭐라? 이러면 아파트 분양 봐봐요. 아파트 분양할 때는 평당 3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요 30평을 사잖아요. 그럼 이걸 얼마요? 9억에 사는 거잖아요. 평당 3천만 원. 그런데 딱 가가지고 들어갔더니 25평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5평이 부족하죠. 그러면 3, 5, 15, 1억 5천. 1억 5천만 원의 돈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를 뭐라 한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매매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것. 왜냐하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을 딱 했는데 어떻게 하죠? 면적이 부족한 거예요. 100평이라고 해서 계약을 했더니 7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00평이라고 해서 계약을 했더니 60평 뭐죠? 9,00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무조건 대금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건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내가 이거 100평인데 평당 100만 원에 계약합시다. 이렇게 반드시 평당 100만 원에 계약합시다. 그랬는데 100평이 아니야. 그때 대금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부를 딱 보니까요. 이거 몇 평이요? 100평이래. 등기부를 딱 보니까 100평이에요. 100평이에요. 그래서 100평을 100만 원에 계약을 했단 말이죠. 평당 100만 원에. 그런데 가서 측량을 하니까 100평이 아니고 95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5평이 부족하잖아요. 이 부족한 것만큼 대금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건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했거나 퉁쳐가지고 이거 몇 평이에요? 100평인데요. 그럼 1억 원에 매매합시다. 아, 그럽시다. 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측량을 하니까 5평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돈을 깎아달라고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우리가 토지라든가 임야 같은 것을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평당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해야 돼. 그런데 측량하니까 면적이 부족해. 이런 경우 뭘 할 수 있다? 대금을 깎아달라.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또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요. 또 하나 이제 보시면 뭐냐면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들 많죠? 여기 봐봐요. 집에 이렇게 있는데요. 집이 이렇게 있어. 그래 갑의 집이에요. 갑이 이걸 을한테 월세를 줬어요. 월세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병이 샀어요. 병이요. 샀는데 갑이 뭐라 하냐? 내가 갑한테 나 이 집에 들어가서 살 거야. 그러니까 너 을 이거 반드시 내 보내.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찾아가죠. 그래서 내가 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내가 너한테 이사비용 두둑이 챙겨줄 테니 너 나갈래? 이러죠. 을이 그러면 만기도 다 됐으니까요. 알았어요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금 매매 계약으로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아가지고 갑이요 을한테요 언제 잔금을 받고 이 새로운 사람이 이사 들어와서 인테리어 한다고 하니 그러면 너 이 돈 받고 좀 나가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딱 보니까요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 임차인 생각했을 때는 이번 기회에 돈 좀 벌어야 되겠다. 한 1,000만 원 정도 줄 줄 알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나 아니면 집을 못 파니까요.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한다? 아, 이사 비용 그건 뭐 공짜로 주는 거니까 포장이사 전화했더니 3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얹어서 350을 딱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열받아서 나 못 나간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기간이 돼가지고 딱 이삿짐을 들고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매수인이 집을 샀는데 뭐다? 사용하고 수익, 그걸 용익이라고 그래.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이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용익 권능의 제한이에요. 이러면 아파트라든가 빌라 매매, 특히 주택 매매할 때 엄청나게 자주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중개업자가 중개업자한테 특약사항을 써달라고 해야죠. 만약에 여기서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이 뭐죠? 갑이요, 매도인이요, 매수나고요. 특약을 딱 써야죠. 특약서를. 그래서 뭐라 한다? 임대인이죠. 이 사람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얼마를 주겠다. 그러니까 너 언제까지 나가야 된다. 만약에 안 나가면 하루에 얼마씩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걸 딱 써야죠. 누구하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적당히 말로 해. 적당히 말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둘이 싸움이 나가지고 우리 자기는 그러면 계약기간 6개월 남았으니까 6개월 다 채우고 나간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 이 매수인이요, 여기 들어와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삿짐 들고 왔는데. 그랬을 때 이 매수인은 뭘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번에는요, 저당권하고 전세권 행사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보면 아파트 보면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다 설정돼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임야를 샀단 말이죠. 사면서 뭐라고 하냐? 나 여기 개발행위 해야 되니 내가 잔금을 주면은 당신은 반드시 저당권을 말소를 해라. 이렇게 하고 내가 집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잔금을 줬단 말이죠. 그럼 저쪽에서 그 저당권을 말소하고 나한테 등기를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매매 대금은 받고 등기를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가지고 경매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 뭐라 한다? 그럼 어떻게 돼? 매수인은 억울하잖아요. 그럼 매수인은 처음부터 등기부를 보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집에 전세권자가 있는지 저당권자가 있는지 그걸 알면서 보통 다 계약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알면서 계약하는 것을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매매 대금이 10억이에요. 그런데 저당권이요 2억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매매 계약할 때 10억을 다 주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매매 대금에서 피담보채권 2억 원, 저당권에 2억 원을 빼고 8억을 주고 우리가 보통 산단 말이죠. 이러한 경우는 갑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는 것이냐. 10억의 계약이 있고 건물이 있고요. 2억 원이 피담보채권,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은행에서 대출받는 대출금이 있단 말이죠. 그걸 알면서도 병이 사면서 10억을 내가 나한테 줄 테니 너는 그 중에서 2억을 가지고 가서 저당권을 말소하고 나한테 등기해라. 이렇게 했는데 갑이 그것을 매도인이 그걸 못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매수인인 을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처음부터 알면서 계약을 했죠. 그래서 악이일지라도 어떻게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대금을 깎아달라고 말은 못해. 알겠죠? 그건 저당권이 있는 것을 알면서 해서. 그래서 이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내가 집을 샀던 데에 있어가지고 뭔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집을 샀는데 그 집에 지붕이 센 거예요. 내가 10억을 주고 집을 샀단 말이죠. 지붕이 센 줄 알았으면 나는 그걸 수리해야 되니까 1억을 빼고 9억 원에 샀을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그걸 모르고 내가 그것을 샀단 말이죠. 샀는데 그 집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이걸 우리는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집을 사가지고 이사 갔는데 갑자기 아랫집에서 빗물이 샌다고 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죠? 큰일 하죠. 그러면 그 아랫집에 도배 백지 다 해야죠. 그 다음에 천장에 인테리어 다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 과연 나는 집을 팔고 나는 나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는데 갑자기 매수인이 전화가 왔단 말이죠. 당신 책임을 져라. 그럼 나는 책임을 져야 되는가? 여러분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10월 1일 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9월 1일 날 이 집이 비만 오면 빗물이 샜어. 그걸 알고 있어 매도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숨기고 팔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이 집에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하자로 인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하자가 다시 발생했단 말이죠.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도인이 이거 30년 된 뭐죠? 빌라란 말이죠. 30년 된 빌라인데 매도인이 그 집을 을한테 팔았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을이 그걸 샀단 말이죠. 사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어때요? 그 화장실에서요. 물이 새가지고 아래층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물 샌다고. 이랬을 때 과연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이때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가? 여러분 이때는 책임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담보 책임이라고 해서 빗물이 새면은 물이 새면은 6개월 안에 무조건 책임을 진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물건의 하자는 6개월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때는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물건에 하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랬는데 이것이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 하자가 발생을 한 것이에요. 현실화된 것이에요.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2, 3년밖에 안 된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2, 3년밖에 안 돼서 입주하는데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물이 샌단 말이죠. 이렇게 물이 샌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그 전제로요. 신축이 얼마 안 됐는데 신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지언정 보통 30년 됐을 때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이 30년 동안 살아왔는데요. 그 팔고 난 다음에 3개월 있다가 이게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책임을 매도인이 지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이 무조건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권리의 하자는 1년 안에, 그 다음에 이런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는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그러면 항상 상담을 요청해서 여러분 상담을 받으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 그것을 우리는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한 것 이외에도 여러분 주변에서 매매로 인해서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이 범위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포인트를 못 찾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냐? 그것은 상담을 요청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있어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